새학기 들어와서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요 별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 좀 이제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이 별의 특성에 대한 내용은 이 수능 특강이다 보니까 좀 양이 많게 한꺼번에 좀 묶어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별의 특성은 결국 물리적 특성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별을 가까이 가서 볼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오는 별빛을 분광, 빛을 나눠서 스펙트럼을 통해서 별의 물량, 온도라든지 뭐 별의 크기라든지 또는 그 안에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흑체 복사를 통해서 흑체를 얻은 들어온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서로 같은 걸 얘기합니다. 흑체 복사를 통해서 파장에 따라서 내는 에너지를 한번 봤습니다. 파장에 따라서 내는 에너지 받는데요. 저온의 물체는 이런 식의 파장이 상대적으로 긴 복사파를 내놓습니다. 반면 고온의 물체는 좀 더 파장이 짧은 에너지의 좀 더 짧은 에너지의 복사파를 내게 되는데요. 이때 빈의 법칙이라는 놈이 나오네요. 보면 복사파의 에너지가 제일 높은 놈이 있잖아요. 그지? 요 파장을 람다 맥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어디에 비례합니까 하면 물체의 온도에,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에 반비례하거든 하는 게 이게 비례 법칙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좋은 물체가 온도가 T이고 요게 람다 제로의 가장 큰 에너지 복사파를 낸다고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이 고온의 물체가 온도가 2T가 된다면 요 파장은 2분의 1 람다 제로만큼 쓸 수 있겠습니다. 3T가 되면 3분의 1 람다 제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뭐 요거를 그냥 쓰고 뭐 A로 이렇게 꽂혀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절대 온도가 높아질수록 내는 복사파의 람다 맥스가 좀 더 파장이 짧은 쪽으로 간다는 내용이 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이게 비례 법칙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건 별한테도 양가지가 되겠다고요. 우리가 별을 바라봄에 있어서 온도가 높은 놈은 좀 더 파장이 짧은 쪽으로, 즉 푸른색의 빛이 좀 더 많이 나겠고요. 온도가 낮은 별은 상대적으로 붉은색 빛이 좀 더 많이 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는 놈이 있는데요. 물체의 온도가 T, 절대 온도가 T일 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에너지 내는 에너지량은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 하는 것이 슈테판 볼츠만 법칙입니다. 슈테판 볼츠만 법칙 페이지 144쪽에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비례상수를 시그마 슈테판 볼츠만 상수 쓰면 되는 거예요. 물론 상수를 외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그렇다면 세 번째, 별이 내는 빛의 색이 광도라고 할게요. 기호로 X.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내는 에너지량이 시그마의 T4승이고, 그럼 면적 곱하기 되는 거잖아. 면적 어떻게 쓸래? 4파이 R자 꼭 쓰면 되겠죠. 별의 표현적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네 번째, 별의 크기 말입니다. 반지름 R이 되겠네요. 여기 싫어하는 이항이에요. R 빼고 전부 다 넘기면은
광도 U 뒤에는 비례될 것이겠고 절대 온도의 제곱에는 반비례하는 별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 별의 크기가 크겠다는 것은 고온보다는 저온의 별이 클 수 있겠고 광도가 높을수록 별의 반지름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온도가 낮고 광도가 클수록 별이 크다고요. 즉 똑같은 광도라면 온도가 낮은 별이 반지름이 더 클 것이겠고 똑같은 온도라면 광도 높은 놈이 별의 반지름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별은 아무리 큰 별이라 하더라도 워낙에 멀리 있으니까 정광원으로 보여요. 즉 우리가 어떤 시지름을 통해서 별의 크기를 서로 대조할 수가 없어서 별의 온도와 그리고 요 광도를 통해서 별의 크기를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정해 주십시오. 광도를 L0로 삼아볼게요. 여러분들 절대 등급, 겉보기 등급 이런 것들은 배워오신 적이 있죠? 예. 절대 등급으로 쓸게요. 절대 등급 이게 0등성이라 합시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0등성 대비 5등성은 밝은 별입니까? 어두운 별입니까? 이건 어두운 거죠. 더 밝은 거면 마이너스 5 이렇게 쓰면 이게 더 밝은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0등성 대비 마이너스 5등성 5등급 차이 나는데요. 몇 배 밝은 걸까요? 우리가 5등급 차이마다 100배 밝은 겁니다. 이해됐어요? 5등급 나오면 100배 밝은 걸로써 이게 100 L0가 되겠고요. 그러면 0등성 대비 5등성이라고 하는 것은 100배 오는 거죠. 광도가 100분의 1로. 그렇다면 10등급 차이 난다는 것은 10,000배 밝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마이너스 1등성은 2.5배 되는 거죠. 되나요? 마이너스 2등성 이건 6.25배 밝기 차이가 나겠네요. 마이너스 3등성 써볼까요? 16배 밝겠습니다. 마이너스 4등성 되겠군요. 이거는 40배 밝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별의 밝기는 아마 중3 내신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지? 한 등급 차이마다 2.5배 밝기 차이가 나오게 되는 거. 5등급마다 100배 밝기 차이가 나오는 거.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광도가 큰데 절대 등급은 작아지는 거예요. 밝으니까 절대 등급 숫자가 커진다. 동그라미 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데요. 이게 내신에 이상하게 많이 바뀌어. 별이 절대 등급을 하는 거는 중3 내신 정도에서 가서 보는 거고,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이런 것들은 중3 내신에서 하겠고, 지금은 별의 광도 절대 등급만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은 절대 등급으로서 결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T, 온도는 하겠습니다. 이건 분광형으로 확인하는데요. 역시 중3 내신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별의 분광형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면서 O타입,
이런 타입으로 말입니다. 대략 O 타입이 한 3만 켈빈 정도 되고 A 타입이 1만 켈빈 정도, M 타입이 3000 켈빈 정도 온도가 나옵니다. 태양은 G 타입이라고 해가지고요. 대략 한 6000 켈빈 언제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광도 또는 절대 등급으로 따져볼 때 태양은 절대 등급이 5등성짜리 별입니다. 우주의 흔한 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태양의 절대 등급 뭐 4.8을 쓰든지 뭐 5를 쓰든지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정도쯤이다라는 생각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태양의 광도를 L0로 삼아서 기준 삼아서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되겠나? 여기는 0등성을 기준으로 L0로 삼았고 여기는 5등성을 기준으로 L0로 삼은 것일 뿐이에요. 공부해 주십시오. 참으로 널찍널찍하게 쓰라니까 쫄깃쫄깃습니다. G가 6,000 켈빈 정도요. 태양의 표면도 한 6,000도씩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분광력 타입이에요. 뭐 이거 쉽게 배우는 방법 중에 뭐 하는 게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유나는 뭐 오바마한테 버킹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좋을 대로 하십시오. 어떤 방법을 쓰든지 O 타입부터 M 타입까지 순서는 외워놓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략 이 정도 온도 정도 된다는 것들도 기억해 놓으셔야 하겠습니다. 왜요? 오바마가 더 나아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자주 언급하는 별자리가 있네요. 뭐죠? 오리온자리인데요. 천구의 적도가 이렇게 있고요. 대략 5시하고 6시 적경 방향에 대해서 오리온의 허리띠 3개와 요걸 삼성이라 불러요. 어깨뼈 2개, 무릎뼈 2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여기에 뭐 보면 또 이제 쌍둥이 자리가 뭐 있는 것도 하겠는데요.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요 2개의 별이 한 놈은 미겔이고 한 놈은 베텔게우스라는 별이에요. 미겔은 굉장히 푸른 고온의 별이고요. 베텔게우스는 상대적으로 저온의 붉은색 별인데요. 밤하늘에 밝은 별 10개를 꽂아라 한다면 요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만큼 중요한 별자리가 됩니다. 근데 어떤 별을 물론 지금 이런 도시에서는 빛공해 때문에 제대로 이런 별자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로 나가서 보면 말 그대로 꽤 하늘에 별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특히 오리온자리는 이제 겨울철 잘 보이는 별자리가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태양이 한 요 정도쯤 와 있다 보니까 오리온자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뜨고 지다 보니까 이제 좀 보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별을 봤으면은 그냥 물론 맨눈으로 그 별을 관측하고 눈에 담아둘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진 찍어보고 싶은 욕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인스타니 많이 그러지. 근데요, 별을 바라본 뒤에 사진 찍으면 그 사진에서 보이는 느낌과 내 눈으로 본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빛의 서문색을 RGB 삼는 이유가 있죠. 뭐예요? 기억 없어요? 빛의 서문색을 RGB 삼는 이유. 얼라리야. 우리 눈의 망막에 황반에 원뿔세포가 저원뿔, 노원뿔 그리고 청원뿔 그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서문색을 그렇게 삼았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카메라 역시 카메라도 이제
화소, CCD 그렇게 광센서가 있겠죠. 광센서도 RGB 그렇게 세 개의 광센서를 준비해놨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카메라의 광센서는 RGB가 1대1대1로 돼 있었겠죠. 우리가 전광판의 화소 그루도 RGB가 1대1대1로 돼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 눈에 청원불, 녹원불, 정원불 세포도 1대1대1로 돼 있습니까? 하면 그러지가 않아요. 청원불의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푸른색은 좀 덜 느끼고요. 붉은색 또는 노란색을 좀 더 많이 느낍니다. 다시 말하면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저 밝은 별이다 라고 하면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카메라를 찍어보면 그 밝은 게 별로 안 느껴져요. 반면 푸른색은 카메라 들이대면 훨씬 더 밝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말뜻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절대 등급은 광도는 L로 쓰고 절대 등급을 라지로 쓰는데요. 눈으로 보는 등급을 겉보기 등급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안시 등급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근데 M 겉보기 등급 하겠습니다. 필름으로 찍은 등급과 M 내 눈으로 직접 보는 안시라고 할게요. 필름에 찍힌 등급과 안시 내 눈에 찍힌 등급을 한번 비교해 볼까 하겠습니다. 밝은 게 숫자가 작은 거라 했잖아요. 필름에 찍힌 건 1등성인데 내 눈에 보이는 건 0등성이래. 이해됐어요? 내 눈에 더 밝게 보인다는 뜻이잖아. 내 눈에 밝게 보이는 거는 밝은 거 고온이야 저온이야? 저온이죠. 내 눈에 밝게 보이는 거는 카메라보다 내 눈에 밝게 보이는 거는 저온이에요. 반면 필름으로 찍힌 게 오히려 더 밝게 찍혀요. 푸른색이 좀 더 많다는 뜻이에요. 이건 고온의 별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필름으로 찍힌 등급과 눈으로 보는 등급의 차이를 이걸 뭐라 합니까 하면 색지수라는 이름을 씁니다. 되겠습니까? 색지수라는 이름을 씁니다. 필름으로 찍힌 것과 내 눈으로 보는 등급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온의 별은 색지수가 양의 값을 가지겠고요. 고온의 별은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했어? 그래서 색지수를 보면 A가 색지수가 0이 되고요. 고온은 마이너스, 저온은 플러스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필터를 사용하는데요. 페이지 143 쭉 보십시오. U 필터, B 필터, 그리고 V 필터를 쓰는데요. 그래서 B 필터 빼기 V 필터의 값을 역시 색지수로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어쨌든 고온은 색지수가 마이너스, 저온은 플러스. 그리고 대략 A, 10,000켈빈 정도 되는 A가 색지수 값이 제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고요. 알겠나? 정리해 주십시오. 앞에 말했던 베텔게우스는 온도는 낮지만 반지가 무지하게 커서 밝게 보이는 별이에요. 니겔은 온도가 높아서 밝게 보이는 별이고요. G탑이기보다고 태양이다고요. 즉 태양은 맨눈으로 보면 더 밝아요. 카메라 찍힌 것보다. 알겠습니까? 물론 대낮에 맨눈으로 보겠다고 이렇게 뜨면 곤란하겠죠.
우리가 태양을 한참 멀리 몇 광년 뒤에서 쳐다보면 그때 말입니다. 가끔 저 망원경 문제 있잖아요. 맨눈으로 직접 보겠다. 이씨, 누가 하나 빼내는 겁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빅뱅을 통해서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택성만 공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하네요. 수소, 헬륨, 성간 물질들이 이렇게 공간에 퍼져 있겠죠. 그들이 중력 수축하네요. 중력 수축합니다. 중력 수축하게 되면 중력 위치 에너지의 감소가 나오고요. 그것이 결국엔 열 에너지로 갑니다. 아까 중력 포텐셜 이제 그런 적응이 있었죠. 마이너스 G에 R분의 라지 M 스몰 M 이렇게 쓰는 것들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력 수축하게 되면 일종의 단열 압축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서 한 1000도씨 정도 되면 그 공기, 그 성간 물질들 기체인데요. 그것들이 수소, 헬륨 기체들이 좀 불그스름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압축되는 과정에서 불그스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시별이라는 얘기를 쓰고요. 아직 별은 아니에요. 그렇게 압축되는 과정에서 중심부의 온도가 중요 온도입니다. 1000만 켈빈 정도 되면 이제 수소 원자의 양성자인데요. 얘네들이 플러스 이기다 보니까 전기적인 반발력이 있잖아요.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들이 서로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부딪혀요. 그렇게 부딪힐 정도로 가까운 데 가면 강한 핵력이 작용합니다. 그렇게 강한 핵력을 통해서 수소 원자의 4개, 즉 양성자 4개가 헬륨 원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질량이 대략 한 0.7% 정도 질량 결손이 일어납니다. 질량 결손은 델타 M 곱하기 C 제곱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겠고, 그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을 우리는 수소 핵융합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수소가 헬륨이 되는 과정을 수소 핵융합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물론 빅뱅 과정을 통해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서 헬륨이 만들어진 과정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별이 되는 과정에서 중심부에 수소가 헬륨이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모이려고 하는 힘과 중심부에서 에너지를 방출해서 팽창하려고 하는 힘, 이 두 개가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주계열성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별 수명의 대략 90% 정도는 주계열성으로 있습니다. 즉 주계열성은 별의 크기가 뭐하다고? 일정해야 합니다. 선생님 별의 크기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하면 맥동병광성이라는 놈은 별이 커졌다 작았다 합니다. 맥동병광성은 맥동병광성 이름을 영어로 쓰면 쇠페이드라고 했습니다. 물론 쇠페이드 타입이 뭐 1형 타입과 2형 타입이 있는데 뭐 그런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을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 주계열성. 그렇다면 태양 정도 되는 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태양의 수명을 대략 100억 년 정도로 삼고 있고요. 지금 한 50억 년 정도 지나서 한 40억 년 정도까지는 주계열성 단계로 있을 겁니다. 물론 주계열성 단계에 있는 와중에 점점점 광도는 조금씩 증가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가능제가 조금씩 더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안에 있는 수소가 이제 소진돼요. 중심부에 핵에 있는 수소가 소진되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다가 지금 태양의 중심 온도는 첫 빛을 내기 시작할 때가 한 1000만 켈빈, 지금 한 1500만 켈빈. 그럼 나중에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갑니까? 하면 한 1억 도씨까지 중간에 올라가게 됩니다. 중심부가. 그럼 이제 헬륨이 달라붙는 과정에서 탄소 또는 산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헬륨 핵융합, 헬륨이 좀 더 무거운 원소로 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근데요, 중력에 의해서 수축되려고 하는 힘은 어차피 제일 처음에 있었던 힘 그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안쪽에서 방출할 힘이 더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팽창하겠죠. 이해됐어요? 물론 뭐 수소, 각, 연소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팽창하는 힘은 더 강해졌습니다. 중심부 모이려고 하는 중력의 크기는 별반 달라진 거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별이 점점 부풀어 오르겠네요. 한 40억 년 이후에는 태양이 그렇게 부풀어 오르는 과정인데요. 부풀어 오르다 보니까 중심부의 온도는 높아도 아까 표면 온도는
낮아져요. 그럼 색깔이 붉으스름해집니다. 적색 거성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적색 거성 단계가 이후에 이 바깥쪽 놈들은 더더더 팽창하면서 행성상승으로 우주공간 날아갑니다. 그리고 중심부는 그 핵이 이제 식어지겠네요. 그걸 우리는 백색 외성이라는 걸 쓰면 돼요. 외자는 외소하다 할 때 그 외자입니다. 고온의 별이지만은 반지름이 작아서 강도는 낮은 그런 별입니다.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더 커버리면 하네요. 태양보다 질량이 더 커버리면 중심부에 수소 연소하는 속도가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중심부에서 빠르게 수소를 빨리빨리 연소시키고 이후에 헬륨 핵융합, 탄소 핵융합, 뭐 규소 핵융합 이런 식으로 중심부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바깥쪽으로 더 팽창합니다. 초거성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중심부 온도가 한 35켈빈 정도 되면 철 정도까지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끝나면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는데요. 슈퍼노바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아까 말했던 베텔기우스 그게 조만간 초신성 폭발하지 않겠냐라고 과학자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만간은 뭐 한두 달 내는 절대로 아니고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조만간은 한 2, 3천 년 안에 욕 좀 많이 먹으면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그렇게 초신성 폭발하게 되는데 초신성 폭발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자들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주공간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원소들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 몸에 보면은 뭐 수소야, 물에 있는 수소야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 이것이겠고요. 그 외에 탄소라든지 우리 몸에 철도 있죠. 아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별 내부에서 또는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즉 여러분들은 별의 자녀들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다는 뭐 예말이 있는데 그걸 미리 알고 이 과정 알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즉 이제 한 40억 년 지나면 지구도 그 태양에 먹힐 거고 언젠가 또 우주공간으로 또 흩어져 나갈 겁니다. 이 원자들이. 그리고 또 다른 별의 재료가 될 수 있겠죠. 또 다른 생명의 재료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별의 운명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별의 온도와 분광을 통해서 온도와 별의 광도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그랬더니 대체로 요런 집단들이 보이네요. 크게 설했습니다. 그죠? 요 집단들을 주계열성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주계열성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단계인데요. 주계열성 이쪽으로 갈수록 광도가 커집니다. 이 놈은 질량, 반지름, 광도가 커지는 타입들입니다. 근데 질량이 크면 수명이 길다 했어요? 짧다 했어요? 수명은 짧아요. 왜냐하면 질량이 큰데 중심부에서 수소를 소진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태양은 지금 한 50억 년 정도 됐다 했잖아요. 지구 탄생이 46억 년 전, 최초의 생명체 탄생이 37억 년 전, 육상으로 진출한 게 5억 년 전입니다. 즉 별이 탄생하고 중심부 태양이 탄생하고 한 45억 년 정도 지나서 행성에서 육상으로 올라온 생명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질량이 너무 커버리면 합니다. 태양보다 10배, 20배 더 커버리면 수명이 채 1억 년도 안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지? 뭐 생명체가 이제 만들어질까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벌써 초신성 폭발해버리는 거죠. 고등한 생명체로 진화할 시간을 잘 줄 수 없다 됩니다. 알겠습니까? 태양 수명이 대략 한 100억 년 정도 되는데요. M타입 중에 뭐 가장 질량이 작은 하면 한 0.08, 태양 질량이 0.08 정도 되는 그런 갈색 외성 정도가 만들어지는 놈들이 있는데요. 걔네들은 수명이 한 1조 년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주 나이가 138억 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그렇게 광도가 낮은 질량 작은 주계열성 주변에 생명체가 살리려면 굉장히 별 가까이 돌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야 1조 년이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진화 시간 줄 수 있겠습니까? 한데요. 너무 가까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지구의 달처럼 또는 목성의 여러 가지 위성들처럼 조석 고정이라는 일이 있습니다. 동주기 자전이라는 일이 있습니다. 뭐 뜻입니까? 행성의 한쪽 면은 계속 별을 바라보는 낮이고 행성의 반대편은 계속 밤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명체가 탄생하고 생명체가 진화하기 좋은 환경일까요? 밤낮이 안 바뀌어요. 계속 낮이에요. 물론 극이의 사람들은 야씨 계속 낮이네 계속 놀자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생명체가 살기는 좀 스트레스가 좀 많은 그런 환경이지 않을까, 밤낮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학자들의 중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찾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외계 행성 탐사, 외계 생명체 탐사가 있는데요. 딱 태양만한 별에 딱 지구 태양 사이 정도의 거리에 딱 지구 정도 질량을 가진 그런 행성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주 계열성 타입들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면 태양 정도가 되는 놈들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적색 고성 단계가 된다 했죠. 못했어. 하면 질량이 큰 별이 나중 단계 되면 초고성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적색 거성은 나중에 식어지는 과정에서 백색 외성이 된다 했죠. 이런 표를 우리는 HR도라는 게 있습니다. 과학이 좀 더 발달하면서 요 별들을 좀 나눠봤네요. 광도 계급을 로마자로 1, 2, 3, 4, 5 이렇게 적어놔야 됩니다.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이 주 계열성은 광도 계급으로 5를 씁니다. V 아니고요. 5예요. 로마자 5예요. 그래서 태양은 G타입 별이었잖아요. 이 G타입 별 중에서도 광도 1, 2, 3, 4 하면서 2를 쓰고요. 주 계열성이다 보니까 5를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얼마든지 뭐 A타입 별에서 광도 계급으로 뭐 4를 쓰면서 주 계열성 5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즉 뭐 A타입 별도 밝은 거 1, 2, 3, 4 이렇게 나눈다는 뜻이에요. 뭐 이런 초고성 하면서 원타입도 쓰고 있습니다. 밝은 초고성 하면서 원타입도 쓰겠고 백색 외성 하면서 뭐 7, 8 뭐 이런 것도 쓰긴 해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 계열성 5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 계열성 뭘 쓴다고? 5를 쓴다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별빛 스펙트럼을 좀 분석하니까 이런 고온의 별들은요. 수소나 헬륨의 흡수선들이 많고요. 태양과 같은 이런 상대적으로 저온의 별들은요. 프라운호프라는 사람이 우리가 태양빛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했는데 분석해보니까 중간중간에 꽤 다양한 금속의 흡수선들이 있는 걸 프라운호프가 발견했습니다. 주로 저온의 별들은 철이라든지 칼슘과 같은 금속 흡수선들이 많이 보이더라 하겠다고요. 됐어요? 예,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페이지 142쪽, 143쪽, 44쪽 별의 광도 계급하면서 145, HR도 146 정도 정리해 주십시오. 조금 이따가 3회 별의 진화 얘기부터 147쪽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